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이제 또 드디어 하반기 전남 동부 에큐메니컬 아카데미를 시작을 하는데요. 제 여섯 번째 강의입니다. 오늘 강의해 주실 선생님은 강성호 선생님이시고요. 제목은 어, 한국 기독교 역사 바로보기라는 두루뭉술한 제목으로 제가 드렸는데 사실 강성호 선생님은 한국 기독교 흑역사 그리고 저항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어, 내셨고요. 뭐 그 말고도 이제 뭐 서점의 시대, 그다음에 혁명을 꿈꾼 독서가들 뭐 이런 등등의 책들을 저술을 하셨는데 성균관대 제가 알기로 그 성균관대 그 유명한 서중섭 박사, 네. 서중섭 교수 제자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균관대 역사학과에서 석사를 하셨고, 조금 전에 들어보니까 전남대에서 지금 박사과정을 밟고 계신다네요. 호남학과에 진학을 하셔서 박사과정을 밟고 계시는 분입니다. 아주 젊은 그 역사학도로서 또 기독교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기독교의 빛과 그림자를 조명하는 작업을 야심차게 잘 해주셔서 제가 그리고 더군다나 가까운 순천에 살고 계셔요. 그래서 제가 순천이 고향이시냐 그랬더니 고향은 포항이랍니다. 근데 순천과 무슨 연고가 계신지 모르겠지만 순천에 오셔서 지금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귀한 인재이신데 오늘 그 예, 저항하는 그리스도인 책을 쭉 보고 또 저기 기독교 흑역사도 좀 봤는데 아주 글을 또 잘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강의를 해주시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오늘 강의를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 순천에 사는 강성우라고 합니다. 바로 일단 같이 볼 자료 띄우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보이시죠? 예. 네, 오늘은 한국 기독교 역사 바로 보기인데, 일단은 제가 제 소개부터 먼저 하자면, 일단은 저는 순천에 살고 있고, 잠시만요. 네, 지금은 문을 닫았는데, 제가 2018년까지 3년 동안 순천 향교, 순천 원도심 요 골목길에서 아내랑 골목 책방 그냥가 보통이라는 독립서점을 한 3년 가까이 음, 운영을 한 적이 음, 있었고요. 예. 현재는 저희 순천시사편찬위원회 연구원으로 근무했다가 지금은 이제 박사 논문 쓴다고 잠깐 쉬고 있는, 네, 쉬고 있습니다. 최근에 백수가 돼가지고.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제 여태껏 했던 공부의 여정인데, 이제 초창기, 왼쪽 사진을 보면 초창기 요 두 책은 제가 이제 30대 중반에 한참 교회를 열심히 다닐 때, 이제 그, 이제 쓴 책입니다. 계기는 뭐, MB 정권 시절인데, 이제 그때 한참 막 교회 열심히 다녔던, 그때는 저는 고신교회 출신인데, 이제, 왜 이렇게 욕을 먹을까? 이제 이런 게 궁금해져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제 종교사, 교회에서 공부를 시작을 하게 됐고, 근데 사실은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니는 지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순천에 살면서 이제 뭐 다들 책 좋아하시고 이제 하는데 어쨌든 저도 저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독서라는 게 되게 중요했던 부분이라서 좀 이제 그러면 독서의 역사 이제 이런 걸 좀 찾고 싶다 해서 여기 이제 가운데가 이제 이 책을 읽는 독자의 역사 뭐 이런 거고 이제 작년에 최근에 이제 책을 사고 파는 장소, 서점의 역사, 이제 이런 식으로 독서의 역사, 독서 문화사에 관련된 책을 썼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2년, 3년 전에 전남대학교 호남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지금 이제 지역사, 전 특히 근대 호남, 특히 일제시기 순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그래서 이런 이제 지역사 공부, 그래서 이제 뭐 종교, 독서, 지역, 이 세 가지 키워드가 저의 주 관심사, 네,
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이 약간 뭐 자기 자랑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저를 모르시는 분이 아무래도 많으시니까, 이제, 그러니까 저의 정체성, 저희 어떤 그런 추구하는 어떤 그런 공부의 방향, 이제 이런 식의 방향으로 공부를 해왔다, 이제 말씀드리려고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순천의 기독교를 중심으로 해서 한국 기독교 다시 보기 이런 걸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준비를 좀 해왔습니다. 이거는 1929년, 29년에 그 프레스턴이라는 선교사가 이제 저희 순천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남장로교 그 선교 기지였던 건 아마 아실 분 잘 아실 텐데 이 프레스턴 선교사가 순천의 기독교 마을,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매곡동이죠. 이 매곡동에 이 기독교 마을의 지도를 이렇게 그려 넣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번호를 매긴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렇게 이제 그 번호가 어떤 건물인지 이렇게 이제 친절하게 번호를 따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 예전에 이거를 다 그 단어를 그러니까 번역을 해서 번호마다 이게 어딘지 이게 눈에 보기 좋게 그러니까 좀 손재주 있는 분한테 부탁해서 작업을 한 게 있는데 그게 지금 못 찾아가지고 제가 원본만 들고 왔는데 여기 보이시면 22번 여기가 지금 순천 중앙교회 자리고요. 그리고 여기 오른쪽이 이쪽이 지금의 그 순천 의료원. 그래서 원래는 이쪽이 음. 이제 일제가 세웠던 그 일제 도립병원이 있었던 자리이고요. 그리고 네, 요 3번이 알렉산더 병원. 그리고 이제 순천의 기독교 마을이 재밌는 점은 사실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이제 이런 마을을 세우려면 돈이 이제 재정이 필요한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선교사들이 돈이 생길 때마다 지은 양상이기 때문에 사실 약간 좀 막 우후죽순처럼 이렇게 건물들이 막 들쭉날쭉 이렇게 이제 세워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순천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거대한 그 재정을 투입을 해서 만들어진 마을이라서 약간 계획도시 비슷한 그런 이제 공간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이 이제 저희 읍성, 그 원도심, 그러니까 이제 조선인들이 많이 주거하는 지역인데 여기 이제 조선인들이 많이 접근하기 좋은 이 길목에 종교시설, 교회를 둬서 어쨌든 이 조선인 신자들이 왔다 갔다 이제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공간을 구성했고, 그래서 이 중간 지역에 교육시설, 그래서 매산여고 이렇게 둬서 이제 어쨌든 학생들이 올라와서 공부를 할 수 있게. 그리고 약간 상대적으로 좀 접근하기 어려운 요 언덕 맨 위에는 주거 공간, 을 만들어서 이제 조금 더 안정적으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했고, 그러면 약간 구석진 곳에 뭐 전염병의 위험성도 있고 하니까 이런 병원 시설을 두는 이런 식으로 약간 이제 이게 연구가 된 바가 있는데 어쨌든 이제 순천의 기독교 마을 같은 경우에는 좀 공간적으로 좀 이렇게 기능적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한 1960년대쯤에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이제 매곡동 일대를 찍은 사진이고요. 이 가운데 보시면 이게 지금 알렉산더 병원. 왜 이게 알렉산더라면 그 프레스턴 선교사가 그러니까 저희 순천의 대표적인 선교사가 미국에 건너가서 유명한 독지가 교회 장로님한테 가서 이제 우리가 여기에 조선에 그 선교를 하려고 한다. 근데 이제 좀 돈이 필요하니까 도와달라 했는데 그 알렉산더라는 장로님이 막대한 후원금을 지원을 하면서 사실은 이 선교사들 보고서를 보면 이제 한국에서는 그냥 기능에 따라서 뭐 매산고 아니면 뭐 순천 읍교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부르지만 미국에서 보고할 때는 알렉산더 학교, 알렉산더 교회 이런 식으로 이제 어, 독지가의 이름을 기념하는 식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한 게 있습니다. 뭐 병원 같은 경우 아예 대놓고 이제 그런 후원자의 이름을 이제 명칭을 부른 거고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지금도 남아있는 코이 선교사라든지 이런 선교사 집 같은 것도 지금 현재 남아있고 요 가운데 가면 그 매산여고 정문 들어가면 있는 프레스턴 선교사 가옥 이런 식으로 아주 지금도 거의 다 헐어버린 이제 옛날식 한옥 이런 건물들이 이렇게 이제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매곡동 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순천 매산중학교
건물에 있는 매상관 건물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그 남선 축구 대회에서 이 매산중학교 학생들이 우승을 한 것 같아요. 이 33년도에. 그래가지고 이 우승 기념대 있는데 이 우승 기념으로 요 매산학교 학생들과 요 이제 매산 요 이제 그 축구부들이 이 기념 사진을 찍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최근에 작년에 어디 해외 신학교 사이트 보다가 그러니까 사실 지금 해외 신학교 들어가면 그 선교사들이 이 선교 보고했던 자료들이 그 디지털로 화가 돼가지고 이제 뭐 저희가 이제 그 관심 있는 키워드만 일단 영단어로 치면 좀 이제 찾을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찾다 보면 아직 국내에 소개되지 않는 사진 같은 것도 드문드문 발견이 되는데 이것도 제가 찾은 건데 이게 이제 1947년 그러니까 해방 공간 해방이 되고 나서 2년이죠. 이거 아마 여순 사건 터지기 1년 전쯤에 요 이제 매산중학교의 건물. 그리고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 사진을 정확히 몇 월에 찍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 연도가 그러니까 여순 사건이 터지는 그 다음 연도 때 이 담벼락에서 이제 국군이 한 20 몇 명의 주민들을 이쪽 담벼락에 학살을 하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뭐 거의 바뀌지 않았을 거기 때문에 이제 이 어떤 이 사진의 분위기에서 그런 학살이 이제 일어났다라는 거를 이제 이게 1년 전 사진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흔적을 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이제 그 알렉산더 병원 이거 아마 순천의 역사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아마 한 번씩은 봤던 사진일 텐데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고 이거는 이제 그 전염병 환자들을 따로 이렇게 어, 보호하는 그리고 이제 전염병을 막는 그런 전염병 보호소 치료소입니다. 그 이거는 제가 몇 년 전에 한참 흑역사 쓸 때 일본의 헌책방 사이트 뒤지다가 이제 발견한 건데 보면 옛날 일본 사람들이 중국을 약간 비하하는 말로 진화라고 불렀어요. 진화사변, 화복. 그러니까 진화사변이라는 게 1937년에 있었던 중일전쟁을 이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진이 뭐냐면 중일전쟁이 터지고 나서 일본군이 중국으로 넘어가서 찍은 전쟁 사진 기념 화보지 이런 건데 제가 이제 몇 개 스캔을 해서 이제 가지고 있는데 이건 이제 일본군들이 어떤 전투에서 이겼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진들이고 여기 보면 네 진화사변 한번 이게 아마 19집 그러니까 19집이면 엄청 많이 이제 발간이 된 건데 그 이제 일본군이 예, 송조 그 일장기를 들고 이렇게 만세 부르는 모습 이제 일본군 장교들이 네 이렇게 이제 사실 이 얼굴만 보면 되게 평범한 아저, 아저씨 얼굴인데 네 이제 그런 우리가 결과적이지만 어쨌든 그런 참상들의 주범들이다 이런 사진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전 개인적으로 재밌었던 게 이제 저희 뭐 군대 갔다 온 분들 중에 그 군검병이라는 보직이 딱 이게 이제 그 훈련을 받은 강아지 이게 이제 그런 훈련받은 그 군견을 이제 보호하고 이렇게 운영하는 그런 특수병이 있는데 저는 재밌었던 게 이게 중일전쟁 시기 때도 이런 군검병을 운영했던 게 있었구나라는 거를 알게 돼가지고 뭐 저는 이제 그쪽 출신은 아니지만 뭐 약간 좀 뭐 되게 재밌었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좀 약간 신기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이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 보장이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어쨌든 중일전쟁, 그러니까 전쟁, 그러니까 30년대 초중반에 전쟁의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이제 궁성요배 또 동방요배라고 하죠. 이제 어쨌든 천황에 있는 곳에 뭐 하루에 몇 번 정해진 순서에 그 이제 무슬림이 이제 메카를 향해 절을 하듯이 이제 천황을 향해 그쪽 방향으로 이렇게 절을 하는 그런 이제 어떤 거를 보여주는 이제 유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이제 흑역사를 쓸 때 발견을 한 건데, 그 1938년에 저희 장로교 총회록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보면 중간에 신의주 제2 예배당이 있는데, 이게 신의주라는 게 그 평북, 그러니까 그 압록강 경계에 있는 국경 도시거든요. 근데 이 신의주 제2 교회 담임 목사가 누구냐면 그 한경지 목사님이시고 또 이 시대 상황을 볼 수 있는 증거 중에 하나가
국민정신 총동원 조선예수교 장로회 영. 이게 뭐냐면 이제 중일 전쟁이 터지고 나서 일본이 이제 이 식민지에 그 이제 뭐 지역별로 또는 단체별로 그 동원 조직을 하나씩 만듭니다. 그래서 그 명칭이 대부분 국민정신 총동원이라는 명칭을 붙이고 그 뒤에 그 단체 고유의 명사를 이렇게 붙이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38년 이 장로회 총회 때 이제 그 일제 전쟁 협력에 이제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장로회 조직이 이제 이 총회 때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식순이 쭉 있는데 보면 여기 지금 네, 성서 봉독이라는 순서가 되는데 이게 지금 가운데 이게 본문인데 그 이게 일본어 가타카나로 그 로마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 아마 뭐 그 구절이 어떤 구절인지는 다 저보다 더 잘 아실 건데 여기 이제 한경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결성식 일제 전쟁 협력에 동원되는 이 장로의 연맹 결성식 순서에 이 한경지 목사님이 이제 로마서 13장을 봉독한 순서가 이렇게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흑역사 한 부분 중에 하나가 그 로마서 13장이라는 구절이 한국 근현대사에서 어떻게 뭐 활용이 되었나? 이제 이런 거를 제가 시대 흐름 따라 이렇게 정리한 챕터가 하나 있는데 이제 그걸 쓰면서 이제 발견한 내용이고요. 이것도 이제 네, 이 조선일보 그 신문에 나온 사진인데 그래서 이제 그 38년 장로회 총회 때 신사참배를 결의를 하고 바로 그 다음 순서가 평야 신사로 가서 이 장로회 임원 목사님들이 참배하는 사진을 이제 조선일보 기자가 찍어가지고 이제 보도를 하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기록으로 남아있는 사진입니다. 아마 요 사진은 좀 많이 유통이 됐던 것 같아요. 그 제가 흑역사를 쓰고 나서 그래서 좀 많이 알려진 사진인데 어쨌든 이제 이런 역사의 현장들 뭐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뭐 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한번 쭉 이제 오랜만에 좀 이야기를 꺼내보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은 이제 약간 교회사 공부를 조금 이제 중지한 부분에는 이제 뭐 있는데 제가 한참 관심이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제 중일 전쟁과 태평양 전쟁이 터지고 나서 이제 일본하고 이탈리아하고 독일이 동맹을 맺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제2차 세계대전이 본격화가 되는데 근데 이제 매우 흥미로운 거는 제가 이탈리아까지는 이게 확인하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쇼키만이 파시즘이 발흥했던 지역의 기독교 역사를 쭉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구약 성경을 폐지하는 그런 정책들을 기독교가 스스로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30년대 말 또는 40년대 초반에 혁신교단이라고 저희 그 감리교랑 장로교 중에 되게 적극적으로 친일 협력했던 목사님들이 연합해서 만든 이제 친일 교단 조직인데 이 혁신이라는 거는 뭐냐면 그 천황의 뜻에 맞게 이 기독교를 이제 혁신하겠다 이제 이런 식의 이제 단어를 취한 겁니다. 이때 정책이 구약 성서를 폐지하는 그래서 이제 구약 성서의 해석해가지고 해석본을 만드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독일 나치에 협력했던 나치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그 아무래도 구약 성경이 유대의 역사서인 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대 차별주의를 표방했기 때문에 어쨌든 그 충돌을 모순을 해결하려면 어쨌든 유대인의 성서 역사를 담은 구약 성서에 대해서 어떻게든 논리를 만들어 했던 거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구약 성서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보지 않는다라는 거 하나랑 또는 예수님이 사실 알고 보면 순수한 아리아 인종이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그런 이제 연구소 같은 거를 설립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논리들이 일본하고 이제 일본에 수입이 되고 또 이제 어쨌든 그 당시 한반도가 일본의 영역이었기 때문에 그런 논리가 수입이 되면서 이 조선에도 이제 그런 구약 성서에 대한 그런 관점들이 이제 받아들여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음 거 보면 약간 이게 좀 흐린데 요 감리교는 구약 성경을 폐지라는 이제 제목이 되면서 40년 초반에 이제 그런 어떤 논리들을 수용하는 모습들. 사실은 제가 그 언어가 좀
독일어라든지 영어가 좀 되면 사실은 이 시기 때 구야성서 폐지에 관련된 그런 어떤 국제적인 양상들을 조금 비교해서 분석해서 좀 써보면 뭔가 좀 유의미한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10년 전쯤에 했었는데 이 언어가 안 돼가지고 어쨌든 우리가 이제 한국 기독교 역사를 들여볼 때 이런 어떤 구약 성서에 대한 입장들이 이제 이런 식의 어떤 모순들이 형성이 되어 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순천의 사례인데 이건 이제 1932년 당시에 순천 이 동천 그 개수할 때 그 설계도인데 거기 보시면 이제 이쪽이 이제 저희 순천 원도심이고요. 여기 보면 한자로 이게 지금 알력산 병원 보이죠? 네, 이게 지금 저희 미국 남장로교 그 예, 선교 미션 병원이고 도립병원 이게 이제 지금 순천 의료원. 그래서 이쪽이 이제 북쪽이니까 남쪽으로 쭉 가다 보면 순천 지리를 아시는 분은 이쪽이 조선동 일대입니다. 조선동. 근데 지금 이쪽 보면 이게 어떤 그림이 이게 표시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표시냐면 요 앞에 이게 저희 그 신사 들어갈 때 그 일주문 그 제가 일본어 명칭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신사 들어갈 때 그 출입문 표시거든요. 이게 지금 그 당시 순천 신사가 있었다는 거를 요 지금 이 지도에서 이렇게 단어는 없는데 기호로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순천 노회가 예전에 이제 신사참배를 결의를 할 때 사실은 이제 대부분 이쪽에 이제 순천 목사님들이 계시니까 뭐 이제 대충 이 정도에서 결의를 하고 이 길을 쭉 내려가서 이제 여기 이제 들어와 가지고 이제 참배를 한 거죠. 그리고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 성시원이라고 저희 순천에 고아원 있습니다. 그 순천고등학교 뒤편에 거기가 옛날에 이제 그 신사 순천 신사 자리였었고 그리고 원래 이 순천 신사 자리가 해방이 되고 나서는 이제 이쪽에 쭉 가면 순천역인데 그 해외에서 이렇게 이주했던 동포들이 다시 순천 여수 이거 사실은 그 이제 증언 같은 걸 읽어보면 그 해외 동포들이 해방이 되고 나서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시모노세키 항에서 여수로 이제 도착을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여수에도 지금 황해도 일대 월남민 분들이 이제 적지 않은 걸로 이제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여수에도 그런 이제 월남민 분들이 이제 정착을 하시고 또 일부는 여수역에서 순천역으로 가셔가지고 이제 이제 순천에 이제 귀환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순천에 이제 이런 해외 동포들을 수용할 데가 마땅히 없으니까 이 신사 자리 이쪽에 이제 어, 마을을 하나 이렇게 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신사가 나중에 해방 이후에는 원래는 그 귀환 동포, 그러니까 해외에서 돌아갔다 해가지고 그 귀환 동포촌이었다가 또 나중에 다시 이제 고아원이 설립이 되는 이런 이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순천의 사례로 봤을 때 이런 신사의 특징이 이런 부분들이 있고 이거는 그 일제 자료 중에 하나인데 요 대륙 신사 대간이라는 책에 순천 신사에 관한 이런 이제 소개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몇 년도에 창립이 되었고 어떤 신을 모셨고 몇 월에 뭘 했다. 그래서 이제 위에 사진에 이게 이제 근데 이게 약간 인쇄 상태가 좀 안 좋아서 보기는 좀 불편한데 어쨌든 이 순천 신사의 전경을 이렇게 담아 있고요. 그리고 이건 다른 자료로 그러니까 같은 자료의 사진인데 그나마 조금 좀 예, 볼 수 있어서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박사 논문 쓰다가 본 건데 이제 이거는 그 순천 신사를 만들고 나서 지진제라고 해서 어쨌든 이제 뭐 정확한 유래는 제가까지는 못했는데 어쨌든 저희도 뭐 어떤 장사 같은 거 시작할 때 돼지머리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제 복을 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신사를 세울 때 이렇게 지진제 같은 걸 했더라고요. 이런 사례들이 되게 많이 발견이 돼서 그래서 어떤 순천 신사가 만들어진 직후에 이게 이제 제사를 지내는 이런 모습들입니다. 그런 사진들. 그리고 이제 사실 이 전라남도가 재밌는 게 원래는 이제 일제가 중일 전쟁을 터뜨리고 나서 취했던 종교 정책 중에 하나가 일면 일신사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면에 무조건 하나의 신사를 세우는 게 이제 목표였는데 근데 전국 팔도에
그 일면 일신사 정책이 관철된 곳이 유일하게 전남 지역이. 그래서 사실은 그 이제 1910년부터 해방이 되기까지 세워진 전국의 그 신사표를 정리한 게 있는데, 사실 뭐 다른 지역은 대부분 좀 뭐 한두 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띄엄띄엄 만들어지는데, 전남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순천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 13개, 14개 면이면 그 14개 면에 신사가 다 하나씩 있었어요. 아마 여수도 제가 따로 지금 찾지는 못했는데, 여수도 그 면마다 신사가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별량면이라고 여수에서 그 별교로 넘어가는 거기 있는 그 아마 이 첨산 일대인 것 같아요. 그 이 첨산 일대의 그 별량 고등학교 학생들이 이제 별량 신사에 가서 참배하는 사진이 남아 있다고는 하는데, 네, 이제 어쨌든 저는 이제 그 별량 면지에 있는 걸 스캔해 와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황제면이라고 해서 그 순천에서 구례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순천과 구례의 그 중간 지점에 해당되는 그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우연하게 이 황전면에 신사 자리를 알게 돼가지고 한번 답사를 한번 갔었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이쪽이 순천이고 이제 오른쪽 방향으로 쭉 가면 이제 구례거든요. 이제 구례 가는 길에 죽돈마을이라는 데가 이제 도로변에 있는데, 근데 이제 이 주소를 찍어봤을 때 여기가 맞아요. 이게 약간 작은 동산인데, 근데 물론 이제 당연히 신사 흔적을 발견하기는 이제 어려울 텐데, 그래도 뭐라도 그 이제 내용을 찾고 싶어서 요 산 뒤쪽에 있는 민가에 가가지고 때마침 김장이었나, 아무튼 그 어머님들이 계시기를 물어봤더니 여기를 그 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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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산이 됐나? 하여튼 그 마을분들이 또 여전히 그 이쪽 동산이 신사였던 걸 부르는 명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신사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다른 측면의 신사. 그래서 이거는 그냥 아무 상관없는 묘긴 한데, 이제 어쨌든 좀 요 정상을, 그러니까 동산 정상을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한번 이쪽으로 지금 올라가는 길. 그래서 이제 중간에 본 묘지고요. 그리고 이제 한 그 동산 다 올라와서 봤던 요 이제 도로변 모습. 그래서 그 제가 지금 박사 논문 주제는 일제시기 순천이긴 한데, 원래는 제가 좀 해보려고 했던 주제가 일제시기 전남 지역의 신사에 대한 조사를 다 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좀 정리를 한번 다 해보고 싶은 욕심을 부리다가, 그거는 뭐 1년, 2년 하면 못하겠다 싶어가지고 포기를 했는데, 그래서 만약에 오늘 여수 분들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여수도 면 단위별로 한번 이렇게 조사를 쭉 해보면 그 지역마다 이제 신사가 어디 있던 게 아마 금방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사도 좀 필요하죠. 왜냐면 이게 이 신사의 역사를 좀 어떤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야 그 당시 맥락에서 한국의 기독교가 어떤 맥락으로 신사 참배를 했는지. 왜냐면 사실은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가 신사 참배 얘기는 하지만 되게 구체적인 시공간 없이 되게 그냥 막연하게 그냥 신사에 가서 참배를 했다, 뭐 이 정도로 되게 두리뭉실하게 상상을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우리가 이제 지역사회 차원에서 신사 참배를 얘기할 때도 이런 어떤 구체적인 시공간을 그려놔야지 우리가 좀 더 어떤 그 다음에 논의들을 좀 이끌어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올라오는 길입니다. 하여튼 이제 이런 조사들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사례인데, 이건 그 장성에 동산공원이라고 그 IC 들어가면 옆에 있는데, 이건 제가 월간 예양이라고, 지금도 있지만 이게 80년대 후반에 있었던 월간 예양에 실렸던,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전남 장성에 있었던 신사 사진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위에는 그 장성에 있었던 동산 신사 사진이고, 80년대 당시에 그 장성 그 공원의 모습. 그 사실 이거 신사랑 80년대 사진을 보면 거의 바뀌지 않았어요. 이 계단도 그렇고 양쪽에 이 어떤 비석이라고 할까요? 하여튼 제가 명칭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신사의 모습이 요 위에 이것 빼고는 네, 거의 이제 그대로 유지됐는데, 제가 올해 다시 한번 이렇게 이제 답사를 가서 이제 갔더니 이제 그 조선시대 군수랑 일제시대 유지들을 기념하는 기념비가 양쪽으로 한 몇십 개 이렇게 이제 쭉 있고요. 또 사실은 이런 공원을 답사할 때 재밌는 게, 대부분의 좀 유래가 오래된 공원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 충원탑이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충원탑이 있는 공원치고 신사가 아닌 경우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뒷부분이 이게 지금 장성의 추능탑인데 이제 이런 것만 봐도 이쪽이 옛날 신사였던 가능성을 제일 많이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제 정면. 그래서 이 양쪽에 대들보랄까요? 이거랑 계단이 아까 처음에 봤던 신사 사진이랑 비교했을 때, 네, 거의 그대로인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 신사 역사 얘기할 때 이런 흔적들이 지금도, 심지어는 그 광주 송정리의 송정공원 같은 경우에는 신사 건물도 지금 거의 똑같이 남아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건 이제 일제시대 자료 중에 이제 광주 신사 설계도. 그래서 이제 이런 어 보면 이 광주 신사해서 번호 매겨가지고 신사 이 공간이 어떤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이렇게 물론 제가 이거 다 하나 아직 뭐 공부를 못했지만 그리고 이렇게 광주 신사 지금 광주 공원이죠. 아마 5.18 항쟁 때도 이 광주 공원에서 시민군이 그 총기 연습도 하고 했던 이제 지역인데 이제 그 5.18 일어나기 한 3, 40년 전에는 이런 이제 신사 건물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친일의 결과로, 물론 저는 이제 친일과 반공을 아주 다이렉트로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반대 아닌 반대의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어쨌든 이제 우리가 이제 흑역사 얘기할 때 어쨌든 이 친일과 반공은 항상 뭐 떼야 뗄 수 없으니까, 이건 이제 국가기록원에 있는 사진인데요. 그래서 뭐 이제 아시아 기독교 반공 연합회를 네, 한국에서 가진. 그래서 사실은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 반공을 이야기할 때 그냥 단순하게 그 한국 전쟁 때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생긴 어떤 분노 뭐 그런 식으로만 우리가 이제 되게 거칠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60년대, 70년대 반공 운동을 좀 더 깊이 자세히 알려면 그 냉전이라는 그 전 지구적인 어떤 그런 냉전 문화 할까? 이제 그 냉전의 맥락에서 사실은 이게 반공 운동이 이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도 연구가 좀 되어야 하는데 네, 이, 사실 이런 주제, 이 시기에 대한 그 기독교 역사를 연구하시는 분 아직 안 계셔가지고 네,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이건 67년 제 3차 아시아 네, 이제 이런 사진들을 좀 볼 수가 있고요. 네, 이거는 아마 베트남 전쟁이 할 때, 지금은 좀 알려진 사실인데, 그 베트남 전쟁에서 한국군 파병을 할 때, 한국교회가 대대적으로 국군을 위해서 어떤 이 신앙의 논리로 이런 이제 군대 파송을 이렇게 이제 정당화시키는, 물론 이제 그 당시 뭐 군종도 있고 하니까 되게 유착 관계가 이제 이게 밀접했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근데 이제 베트남 전쟁과 한국교회 같은 주제를 고민할 때도 사실 밀접한 부분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죠. 그리고 이제 이건 아마 저보다 저 다 아시겠지만 88년도에 NCCK가 저희가 그 민족 통일과 평화에 관한 선언을 발표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그동안 반세기 동안 동포에 대해서 증오했던 거를 우리가 죄책 고백을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지난 반세기 동안 반공의 논리로 증오의 얼굴을 했던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죄책 고백을 하는 선언을 이제 저희 KNCC, 그러니까 NCCK가 이제 발표를 하는데, 근데 이제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이제 이런 합동 그리고 제가 있었던 고신 같은 이런 보수교회들이 단체로 연합을 만들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이제 논리들을 발표를 합니다. 어쨌든 이것도 이제 반공의 논리인 거죠. 어쨌든 이제 냉전이 아직 해체되지 않은 시기에 일부의 어떤 진보적 어쨌든 에큐메니컬 진영에서 이제 막 그런 반공에 대해서 우리는 잘못했다라고 말을 하니 당연히 이제 그런 반응이 이제 나왔어.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좀 네, 걸려 있고 이거는 35년도에 순천의 이제 지도인데 그 그러니까 여순 사건 터지기 한 35년이니까 한 13년? 네, 14년 전쯤인데 사실은 뭐 그렇게 막 지금처럼 막 아파트가 막 세워지가 않았으니까 사실 이 지도가 거의 여순 당시에도 거의 그대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잘 알다시피 여기가 이제 순천역인데
14연대 군인들이 여수역에서 다음날 아침에 여기 순천역에 도착을 해가지고 원래는 이제 구례로 가려고 이제 이쪽에 이제 동순천역 이로 진입을 하다가 요 사이에 대기하고 있던 경찰이랑 우익 단체랑 이제 맞붙으면서 14연대가 이제 구례로 일부는 구례로 진출하지만 이제 이 경찰을 진압한 군인들이 이쪽 시가지로 넘어오면서 점령을 뭐 점령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순천 같은 경우에는 한 3, 4일 동안 14연대 이렇게 되는데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거는 이제 그 36년도 당시거든요. 이제 여수는 터지기 한 10년 전쯤의 모습이고 이게 아마 딱 이런 풍경 안에서 14년 군인들이 여기 이제 그 대합실에 내려가지고 이제 쭉 가서 이제 구례 쪽으로 이제 진출을 하려고 했던 거죠. 이런 장대공원 쪽으로. 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그 미 공군이 촬영한 건데 1950년 한국 전쟁이 터질 때 그 미국 폭격기가 순천역을 폭파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50년이니까 여순 터지기 사건이 발생하고 한 2년 뒤의 모습. 그리고 이제 이건 이제 광양으로 넘어가는 길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모습들이 쭉 나와 있고. 네, 제가 이 사진을 준비한 거는 그 이제 14년대 군인들이 도착을 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이쪽 장대 쪽에서 이제 전투가 벌어지고 이제 일부가 이제 이쪽 구례 쪽으로 이제 진입을 하면서 여기 혹시 파란색 역 보이시나요? 여기가 동순천역인데 사실은 그 당시 순천에서 구례로 가려면 순천역이 아니라 동순천역에서 갈아타가지고 이쪽에서 이제 기차를 타야 구례로 지리산으로 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여기가 이제 그 당시 그 14년대 그 총사령부 그리고 이제 순천 아신 분은 여기가 이제 죽도봉인데 요 뒤편에 건물 요 혹시 보이시죠? 이거는 그 당시 지금 사라진 그 나철 흥암을 기렸던 흥암중학교 이제 모습입니다. 그래서 80년대 초반의 사진인데 어쨌든 순천의 여수 사건은 이런 어떤 구체적인 공간 속에서 전개가 되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근데 저는 다만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역사를 공부하는 입장에서 물론 저는 뭐 기계적인 중립을 뭐 선택을 하겠다 이런 얘기는 절대는 아닌데 어쨌든 역사를 공부한다는 거는 뭔가 평가,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다면 사실은 가능하면 균형에 맞게끔 이제 그러니까 양쪽의 이야기를 듣고 거기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이제 드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뭐 소위 말하면 외지인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그 여수과 관련된 어떤 진상규명 운동, 유족회 활동 이런 거를 봤을 때 조심스럽긴 하지만 뭐랄까 이제 그 우익에 의한 학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알려져 있고 또 유족회 분들도 거기에서 많이 우리가 이제 담론과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있는데 반대로 좌익에 의한 학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상대적으로 좀 무관심하고 있다 또는 의도적인 것까지는 아니지만 일부러 그러니까 약간 모른 채랄까? 그러니까 굳이 이런 문제까지는 이제 나는 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제 이런 얘기 왜 하냐면 사실 여수 사건이 터질 때 순천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해방 공간 때 특히 3반기 때 임성자 선생님이 논문 쓰셨지만 좌우의 갈등이 되게 심했던 지역이었습니다. 순천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는 그 46년도가 47년도에는 막 살인사건도 막 일어나고 이제 그러는데 그만큼 그 당시에 어떤 좌우 간의 갈등이 고조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순이 터졌을 때 사실 그 양쪽 사이에 어떤 물리적 충돌이 일방적으로만 있었다는 거는 좀 어려운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 군인들이 이제 여기 장대 전투가 끝나고 요 시가지를 점령을 할 때 순천 경찰서가 이게 좀 고화질이라 좀 기다려. 어쨌든 이 군인들이 이렇게 타고 넘어와서 넘어갈 때 여기 길 보이시죠? 이제 이 다리라든지 이쪽 길로 넘어오는데 여기 보면 여기 지금 경찰서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경찰서가 저쪽 위쪽으로 가기 전까지는 읍성 원도시만의 경찰서가 있는데 이 경찰서 안에 그 좌익들이 점령을 하면서
이 경찰서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우익 인사들을 이제 한 몇십 명 학살을 합니다. 그 여순 당시에. 이제 그리고 심지어는 그 경찰서장이 서장 시신을 좌익들이 이렇게 막 차에 매달아 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그 서장을 기리는 비석이 경찰서 안에 지금은 사라졌는데 이제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찰서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좀 그래서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그 순천 우체국 일제시대 이제 우체국 모습이고 이건 제가 이제 최근에 작년에 50년대 해방 이후에 순천 우체국 사진을 가지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 순천 우편국 돼 있는데 이제 우편국 직원들이 요에서 이제 어,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사진 이 우편국 위치가 지금으로 치면 이쪽 옆에 어쨌든 이 중요한 되게 좀 이따 말씀드리지만 그 어쨌든 이 장소도 여수공항하고 되게 밀접한 장소였던 거고 이건 또 이제 그 당시 순천 원도심 안에 있었던 금융조합 이제 일제 때 모습인데 이제 이거는 이제 그 53년에 있었던 순천 금융조합 직원들이 찍었던 단체 사진 이런 걸 조금씩 제가 조사하면서 이렇게 수집을 아카이브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순천 경찰서 그래서 약간 인쇄가 너무 불량해서 아쉬운데 그 몇 년 전에 그 애양원 기념관 호피에 순천 경찰서 사진이라고 하나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냉큼 다운을 받았는데 용량 어쨌든 이게 이제 그 이게 정확한 시기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여수원과 밀접했던 경찰서 모습 그리고 이제 이건 60년대 이건 이제 제가 조사하면서 확보한 건데 어쨌든 선명하게 남아 있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요 건너편에 이쪽에 지금 호텔이 하나 있었는데 이쪽 일대가 경찰서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남아있는 비석인데 이게 지금 그 손양호 목사님 두 아들이 순교했던 안내판이거든요. 물론 이제 손양호 목사님 두고 뭐 그게 뭐 진짜냐 가짜냐 이렇게 논란이 좀 있긴 한데 어쨌든 이 안내판이 이렇게 이제 세워져 있고 최근에 이 건물을 다 헐고 새로운 쇼핑 건물을 세우면서 이 안내판이 요 시멘트 보이시죠? 이게 원래 이게 여기 있었던 거였고 건물 세워지면서 요 옆에로 안내판이 바뀝니다. 어쨌든 이게 저희가 원도심을 걸을 때 여순 사건과 기독교라는 주제로 봤을 때도 되게 밀접한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순천 같은 경우에는 재밌는 자료가 조명우라는 그 중학생이 45년 10월 당시에 순천 시가지 지도를 그립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보면 그 해방군과 당시에 순천의 사회 그 정치 단체들이 어디 있었는지를 이렇게 쭉 이제 보여주는데 그래서 뭐 여기 한민당, 애국당, 이 보수 세력이 이제 이쪽에 있었고 뭐 인민위원회라든지 프로예수동맹 이런 좌익 세력들이 약간 이제 옥천변 근처에 있었다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고 이제 이 경찰서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런 사건들이 터졌던 거죠. 어 그리고 이제 제가 주목하는 장소가 이제 이런 혹시 여기 조은혜 보이시죠? 가운데 여기가 지금도 은행이 그 신한은행이라고 지금 있는데 그 신한은행 자리이고요. 그래서 이게 일제 시기 때 20년대 때 호남은행이 처음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이 건물 그리고 아까 제가 아까 그 초반에 국민정신 총동원 연맹 얘기했는데 여기 보면 국민정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중일전쟁 이후에 시대 상황 이거 지금의 순천 고등학교 학생들이 무슨 실습을 나갔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모습들 그리고 사실 이 거리 일대가 순천의 근현대사에서 되게 중요했던 광장의 이 공간이었어요. 그리고 요 지금 건물이 앞에 보는 이 지금 이 건물 호남은행 건물이고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 여수 사건 관심이 많으시니까 그 카일 마이던스라는 전공 기자 잘 아실 텐데 그 카일 마이던스 사진을 보면 그 요 사진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진압군이 순천을 점령하고 나서 이제 점령 직후의 모습을 카이 마이던스가 이렇게 찍은 사진인데 이 뒤쪽에 보이는 이 건물이 저희가 계속 봤던 이 호남은행 요 건물. 그러니까 아까 이제 이게 지금 한 30년대 말이면 한 8년쯤 지나서 요 길거리에 이제 국군 일대 전차들이 이렇게 진압을 하고 온 거죠. 그리고 이건
제가 순천여고 앨범에서 본 건데 이제 다른 각도에서 본 이 호남은행 이쪽 사실 이 거리가 되게 넓다라는 건지 알 수가 있고 이 안쪽의 모습 이제 이런 건 이제 조사를 했어요. 순천 자동차 뭐 담배 이제 이런 모습들. 네,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 북쪽에서부터 국군들이 진압을 해와가지고 이렇게 점령하는 모습이고 아까 봤던 이 호남은행 그 당시 조원은행인데 이 조원은행 이 사거리 일대의 모습을 이 종군 기자가 찍었습니다. 그건 이제 한 80년대 당시 이 조원은행 모습이고요. 이거는 이제 거의 최근, 뭐또 80년대긴 한데 어쨌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사실 이제 여수 사건 당시에 이제 그 순천에 남아있던 미군이 있었는데 이제 어쨌든 이 소위 말하면 14년대가 어쨌든 이 미군 입장에서는 좌익 군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좌익 세력이 점령을 하니까 이 아까 저희 순천 매곡동에 있었던 선교사 집에 몰래 숨어들어서 그 진압군이 오기 전까지 이제 피신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아마 점령 직후에 요 이제 미국 장로교 선교사와 군인들이 일종의 뭐 이제 승리랄까? 어쨌든 뭐 어쨌든 그런 기쁨을 표현하는 그런 사진인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요 맨 왼쪽에 이 분이 고이열 선교사라고 해서 아까 처음에 봤던 그 매산간 거기 초대 교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 매산간 건물 들어가면 역대 교장 초상화가 돼 있는데 1대 교장으로 요분 정말 얼굴 똑같이 그린 그림이 이제 걸려져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분 이야기 잠깐 할 건데 근데 이분이 그 회고록을 하나 남깁니다. 그리고 이게 아마 90년대 때 이제 번역이 되는데 중간에 보면 이 보면 48년도에 요순 반란 사건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제 쭉 이제 뭐 그래서 공산군이 3일 동안 순천을 장악하고 뭐 사임 시민들 죽였다. 막 이런 이제 소설하다가 그 다음 페이지에 중요한 부분이 25명의 주민들이 내가 사는 곳으로부터 멀지 않은 길에서 총을 맞아 죽었다.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얘기냐면 저희 그 매산 아까 초반기 때 그 매산 중학교 담벼락에 요순 당시에 20몇 명의 주민들이 국군한테 학살을 당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 선교사가 회고록 때 물론 이 주민들을 누가 죽였는지는 분명하게 기술을 하지 않는 한계가 있긴 한데 어쨌든 요순 사건 당시에 민간인 학살에 대해서 이 선교사가 아주 짧지만 이제 이렇게 회고록에 기록을 이제 남겨둡니다. 이제 근데 이제 재미있는 거는 요 보혈 선교사가 50년대 한국전쟁 전후쯤에 순천에서 전북 남원으로 이주를 해요. 어디로 이주하면 남원의 그 보성농원이라고 해서 그 저희 애양원에도 지금 보면 애양원 마을이 보성마을이잖아요. 그 음성 한센인 정사촌 있었는데 남원에도 보성농원이라는 그 음성 한센인 정사촌이 이제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혈 선교사가 요순 사건 이후에 남원으로 그 한센인 마을로 가서 이제 생애 거의 마지막을 이제 이렇게 헌신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한센인촌 입구에 들어가면 요 이렇게 보혈 선교사 공로 기념비 이렇게 돼 있는. 사실은 전국에 이런 선교사를 기리는 이런 근대식 기념비가 남아있는 경우가 그렇게 뭐 거의 없는데 재밌게도 이제 남원에 순천에서 활동했던 선교사를 기리는 비설이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명으로 쭉 돼 있고 네, 찾고 1962년 4월 네, 이렇게 뭐 상당히 오래된 시기에 이제 이런 흔적들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책을 쓸 때 우연히 발견한 건데 아마 특히 김정원은 제일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특히 뭐 이제 중앙초등학교 학살할 때 일본도 가지고 막 참수하고 뭐 요수의 그 안도 네, 안도에서도 막 학살하고 뭐또 한국전쟁 때 거제도 아니 거참 민간인 학살 주범이긴 한데 나 알고 봤더니 요게 지금 전쟁 이후에 기독교 신문에 나온 기사거든요. 근데 이제 이 내용이 뭐냐면 그 여순 때나 한국전쟁 때 이 백두산 호랑이로 유명했던 김정은이 알고 봤더니 교회 집사였더라. 이제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문 기자가 이제 물어보죠. 전쟁 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하는데 뭐 알고 있냐 했더니
또 김정은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하더라. 이렇게 약간 카더라 통신으로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요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면 어디에도 자기 자신의 그 죄에 대해서 언급하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걸 수도 있는데, 그래서 진짜 이런 거 보면서, 아, 이게 어떤 죄책 고백, 회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자료고. 그리고 사실은 제가 원래 흑역사를 몇 년 뒤에 개정 중복판을 내려고 원래 출판사랑 얘기까지 다 해가지고 뭐 작업을 다 해놨는데, 결국은 이제 그게 출판사 사정 때문에 엎어졌는데, 제가 원래는 그 흑역사를 쓸 때, 그러니까 개정 증복판을 준비를 할 때 새로 이제 추가를 했던 게 뭐냐면 여순 사건과 기독교였거든요. 그리고 그 여순 사건 당시에 중요했던 가해자 중에는 이렇게 김정은 같은 사람도 있고, 특히 구례에서 유명한 가해자가 있는데 이 가운데 이 사람이 백인엽, 그 백선엽과 형제인데, 이 백인엽이라는 사람이 12연대라는 군대를 구례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구례 민간인 학살을 이 사람이 주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나중에 한국전쟁 때는 제주도 가가지고 그 훈련소 소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백인협에서 뭐 일본 명치대 졸업을 했고, 뭐 군사영어학교 준장 소장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제가 여기는 안 가졌는데 그 기독공보 통합 측 기간지 보면 이 백인협 소장이 또 제주도 훈련 소장을 할 때 그 신앙 고백을 하는 인터뷰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면 이제 어쨌든 자기 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그냥 내가 앞으로 내가 이제 신학이 있으니까 그 교회를 돕겠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알고 봤더니 이 백인엽이랑 백선엽이 형제인데, 요분 어머니가 방효열이라고 되게 독실한 기독교로 유명하신 분이 계셨고, 요 두 형제가 효열 국민학교라는 학교를 세웁니다. 자기 어머니를 기념하려고. 물론 지금은 제가 알기로 폐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어떤 기독교와 요순 할 때도 이제 이런 부분들 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음, 그리고 이거는 저희 죽도봉, 그러니까 저희 순천의 원도심에 제 있는 그 동산인데, 거기에 이제 방곡, 순국, 위령탑이라 해서 이제 요순이나 한국전쟁 때 죽었던 경찰, 우위 청년, 그 군인들을 기리는 그 충원탑, 이 60년대 초반에 순천에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위령 행사를 이제 하는 거고, 그리고 제가 사진을 찾아보니까 그 순천의 국민학교들이 한 그 6월 때 그 6월 그 호국기념 행사 하잖아요. 그때 일환으로 이제 이 방고 순국 유령탑 가서 이렇게 한 번씩 참배를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성동초등학교 앨범에 있는 사진인데, 그리고 이거는 저희 순천 YWC 유치원 졸업 앨범에 있었던 이게 그 방고 순국 유령탑이거든요. 이제 이런 이제 이렇게 답사를 갔다, 소풍을 갔다. 이제 그 당시 어떤 순천의 어떤 문화랄까? 이제 이런 거를 좀 보여주는 사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사실은 이것도 좀 아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순천의 해령면에 도롱마을이라고 이렇게 저희 와홍 가는 길에 있는 마을이 있는데, 거기 약간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학살이 자행됐던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원래 여수원과 기독교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조사를 좀 이제 해봤는데, 물론 이 사건은 약간 인터뷰 구술을 좀 채용을 해야 좀 더 상세하게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이제 못 가봤고, 어쨌든 제가 우연찮게 또 이 도론교회 사진 하나 입수해가지고 이제 해놨고, 그리고 이제 이 도론교회가 나중에 10년 대쯤에 이제 교회명을 바꿉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진, 이 사진이 뭐냐면 그 4281 보이시죠? 이게 지금 그 단기거든요, 단기. 그러니까 요 4281에 2333을 빼야 됩니다. 그러면 서기가 나오거든요. 서기, 이게 1948년이에요. 그러니까 1948년 12월 1일 날에 이른 동지를 추억이라는 제목으로 1년에 교회 청년들이 사진을 찍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이제 물론 이게 제목이 돼 있는데, 이 분들이 다 도롱교회, 영원교회 기도 학생 출신인 거예요. 근데 요순 때 그 동네 안에서 좌익 인사에 의해 가지고 학살을 당한 거죠. 가지고 이제 이거를 이제
그때 죽은 친구들을 이제 이 학생들이 기리는 건데, 근데 이제 흥미롭게도 요 중에 요 지금 팔 안장을 요 끼고 있는 요 두 분, 요 같은 경우에는 한국전쟁 터질 때 학도병으로 적극적으로 참전합니다. 요 분이랑 요 분이랑 요 분, 요 세 분이. 요 분은 없는데, 어쨌든. 그리고 이번 윤후 군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한국전쟁 이후에도 순천에서 그 학도병 그런 이제 상위용사 이런 이제 그런 모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도병 출신 모임 같은 걸 많이 적극 주도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증언에 하면 전쟁 터질 때 학도병, 그러니까 중고등학생들이 이제 전쟁 참전을 하는데 이제 그 증언에 의하면 대부분이 기독 학생이었다. 그리고 이 기독 학생들이 여순 때의 어떤 그런 분노, 복수심 이런 것 때문에 전쟁 때 그 적극적으로 학도병을 참여했다라는 이제 증언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사실은 이 사진을 보면 이게 어떤 여순 당시에 순천에서 종교적인 이유라는 그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표면상인데, 왜냐면 제가 한쪽에 보니까 이 마을이 한쪽에는 이렇게 교회 세력이 강했고 동시에 이 도롱마을에 일제시대부터 그 천도교, 그 동학계열의 주민분들이 이 한 마을에 어울려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기독교랑 동학도 분들이 이제 천도교 분들이 어느 순간인지 모르겠지만 약간 좀 서로 갈등 관계를 이제 맺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순 이전에. 아주 심지어는 뭐 그 어린 아이들이 나무하러 갈 때도 그 상대방, 그러니까 만약에 교회 다니는 아이들은 천도교 믿는 집안의 아이들하고 같이 나무하지 않았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만큼 사실 여순 이전에 이미 어떤 종교적인 이유, 일단 겉으로는 둘러싸고 마을 내에 갈등이 있었던 건데, 중요한 건 이게 해방 공간에 이 천도교 출신 분들이 좌익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종교적인 문제나 그 이념의 문제가 뒤섞이면서 이제 여순 때 이제 이렇게 서로 죽고 죽이는 이런 이제 상황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기억은 좀 희미한데 그 천도교 쪽 분들이 여기 이 도롱마을에서 한 몇 킬로 떨어진 옆마을로 이사 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난 제가 아는 정도는 그 정도인데, 어쨌든 저도 몇 년 전에 순천에 오고 나서 그 주철이 박사님 강의를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도롱마을 언급을 잠깐 하시더라고요. 학술대회 때. 그래서 그때 이제 알게 돼가지고 좀 더 개인적 조사를 좀 더 해봤는데, 어쨌든 이제 순천의 여수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다. 그리고 이건 지금 제가 한 2년 전쯤에 한번 답사를 갔던, 그래서 이 마을에서 천도교와 기독교 간의 그런 어떤 학살이 서로 죽고 죽이는 이런 이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요 영흥교회 옆에 역사유물 전시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문이 닫혀 있거든요. 아마 전화를 해야 이제 그 뭐 사차 집사님이든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보여주시는 것 같은데, 차마 전화해가지고 보고 싶다, 이게 아직 용기가 안 나가지고 보지는 못했는데, 여기 또 안에 들어가서 뭐 보다 보면 또 뭐 어떤 힌트가 있지는 않을까, 뭐 막연하게 한번 추정을 좀 이제 해보고요.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책을 생긴, 그래서 이제 요 강길수 이쪽에 이제 천도교 분들이 도롱마을.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이런 여순이 터지고 나서 지역의 인식이 기억을 할 때 이제 어떤 기억이 있냐면, 여순 때 그런 학살을 당하면서 여수와 순천이 소위 말하는 87년 6월 항쟁 전까지는 침묵의 도시였다라는 어떤 논리가, 뭐 외람된 치면 약간 좀 86세대? 그러니까 이게 87년 6월 항쟁 때 학생운동 하셨던 그 세대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런 어떤 서사가 좀 구축이 되어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근데 제가 3년 전에 쓴 논문이 하나 있는데, 이제 그 논문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제가 그 조사를 해보니까, 근데 의외로 여수는 더 활발했고, 순천 같은 경우에도 1960년 4.19 때도 그렇고, 65년 한일회담 반대운동 때도 그렇고, 67년 때는 또 부정선거가 되게 대대적으로 일어났었거든요. 박정희 정부 때. 그래서 그 67년 68 부정선거 때도 여수와 순천에서 특히 고등학생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대적으로 그 반정부 시위를 엄청나게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침묵의 도시였다라는 서사로 봤을 때는 저절로 보다 보면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약간 그 학생운동 분들이 약간 그 자기 세대 뭐 좀 심하게 말하면 영웅화랄까 뭐 에서 좀 이렇게 포착하지 못했던 사실 관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논문을 쓰면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사실 순천이 의외로 되게 역동적인 사회였다. 요순 이후에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제 쓴 건데, 왜냐면 이것도 이제 4.19 당시에 순천에 있었던 그 데모 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천 고등학교 학생을 비롯해서 약 1,000명, 천여 명이 순천 시내에 모여가지고 이제 순천시장의 사과를 받아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심지어 여기 끝에 보면 데모대는 그때 그 정치 깡패 유지강과 이마수를 총살하라라고 외쳤다. 이런 식의 이제 과격한 구호까지 이제 외치는 경우도 있었고, 이건 65년 당시에 한해회담 반대 때 매상 고등학교 학생들이 교정에 뛰쳐나와가지고 뭐 평화선을 사수하자 플랜카드 내걸고 파출소 앞에서 경찰과 충돌한 이런 이제 기사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65년에. 그리고 이거는 이제 67년 대대적인 부정선거 때도 순천에 이제 이때는 이제 야당 신민당원들이 이렇게 이제 시위를 했다. 이런 이야기를 쭉 하고 그래서 이제 순천 학생들도 이렇게 그래서 심지어는 그 학생들 시위를 못하게끔 하려고 6월 제가 사실 농사 세대는 아닌데 그 당시 60년대 70년대는 고등학교 때 그 무슨 그 농번기 그러니까 그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집안일 도우려고 이렇게 휴교 같은 걸 농사 휴교 하여튼 뭐 명칭이 있었다. 농번기 휴가 뭐 이런 이제 용어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학교 측에서 의도적으로 더 빨리 한다든지 기간을 늘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모이지 않게 못하게끔 시위를 하니까 이제 그런 기사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75년도 그러니까 유신 정권 당시에도 그 순천에 그 민주회복 국민회의 순천 지부라고 그 이렇게 이제 반유신 운동하는 그 민주화 운동 단체 지부가 이제 결성이 됩니다. 박장식이라고 이제 해방 때는 우익 인사였는데 이때는 또 야당 인사가 되더라고요. 이제 어쨌든 이제 이런 모습들. 그래서 제가 1시간 정도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저는 이제 순천의 기독교의 어떤 유래 그리고 특징 그리고 여순 사건과 만나면서 순천을 중심으로 해서 이 여순 사건과 기독교가 어떻게 이제 뭐 전개되어 왔는가 이런 걸 한번 했고 이후에 순천의 어떤 그런 기억을 둘러싸고 사실 의외의 어떤 역동성을 발견할 수 있더라 이제 이런 걸 좀 한번 말씀드리려고 준비를 네, 해왔습니다. 사실 제가 중간에 뭐 쉴까 하다가 약간 이제 이게 한 시간 정도면 끝날 것 같아가지고 네 일단은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 이제 했고요. 그 혹시 뭐 쉬는 것보다 이제 질문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어떤 저한테 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싶은 거 나누면서 이렇게 해서 마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바로 이어서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질문들 있으면 좀 해주십시오. 어,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들린가요? 아, 네, 잘 들립니다. 예,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그 순천 기독교 역사에 대한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 많이 들었고 그러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 이제 그 여순 사건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은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이렇게 배치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좀 이렇게 좀 저는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제 그건 저 생각이고 또 이제 선생님도 이제 선생님 생각이 있을 거니까 선생님 말씀은 잘 들었고 하여튼간에 그 이 해방 공간 그리고 여순 사건 그런 과정에서 우리 기독교가 저지른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그 오류가 많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우리가 또 그쪽에서 이야기했던 그 좌익 세력들이 또 저질렀던 여러 가지 과오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좀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사실은 저는 조금 이제 그 요순 사건과 그리고 이제 그 즈음에 우리 이제 그 아버지 세대가 좀 피해본
응? 징용 끌려가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피해받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이제 왼쪽으로 좀 이렇게 치우치는 그런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있는데 어쨌든 이제 또 어쨌든 그때 당시 또 좌익이 또 저질렀던 그런 또 악행도 있고 또 실수도 있고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숨기면 안 된다. 역사는 있는 거로 좀 이렇게 발굴하고 이렇게 또 시인하고 인정하고 또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그렇게 하고 또 새로운 길을 나가야 되는 것이니까 어떻든 뭐 좌익이 됐든 우익이 됐든 그때 당시 잘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있는 그대로 좀 이렇게 진실을 알리고 밝히고 시인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런 부분은 역사를 그렇게 이제 진실 그대로 알리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데 용기가 필요하겠다라 생각하고 또 거기에 관계되어 있는 각 가정에 또 이제 이 후손들이 있을 건데 그 후손들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용기를 낼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고 하여튼 오늘 말씀을 잘 들었고요. 그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이렇게 그 그때 당시 그 일제가 우리를 뭐 점령하고 이런 과정에서 신사참배를 많이 강요를 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기독교가 그 정말로 적극적으로 이렇게 친일을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요즘 이제 그 윤석열 정부가 뭐 후쿠시마 핵폐수를 이렇게 이제 방문다 그러니까 일본의 이제 그 기시다 총리하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이제 협력해서 지금 이렇게 일본이 하자는 대로 좀 해주고 있는 입장인데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이제 완전히 뭐 친일파 세력이다. 뭐 윤석열이 아버지가 뭐 일본에 뭐 장학금을 받아서 공부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런 현실을 생각해 보게 되면 이 과연 이 친일의 이 피의 그 대를 잇는다 그럴까? 근데 우리도 보면은 우리 주변에 상당히 그 일본을 좋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일본이 우리를 점령하면서 우리를 많이 이렇게 발전시켜 주지 않았냐 이런 이야기 하고 딱 이제 지금 윤석열이 이야기했던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약하니까 우리가 점령 당한 거 아니냐 우리가 힘을 키워야 된다 이런 그 짐승 같은 논리를 지금 이렇게 펴고 있고 이제 식민지 이 사관을 이제 그대로 이제 심어주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우리가 그때 당시에는 상황이 또 이제 그렇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총칼 이게 들이대면서 뭐 죽을래 아니면은 뭐 친일 할래 죽을래 아니면은 뭐 신사참배 할래 또 이렇게 이제 강요하니까 또 그럴 수밖에 없겠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믿음과 신조를 가지고 사실은 그때 당시 또 숨겨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보게 되면 특히 이제 그 유명한 존경받는 한경진 부사 같은 분도 이 친일한테 이제 적극적인 그런 자세를 취했구나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게 되면 어쨌든 뭐 이미 다키 아는 이야기들이지만은 이런 걸 보게 되면 이제 그 나치의 저항해가지고 끝까지 이제 목숨을 바쳐가면서 싸웠던 디트리 버네퍼 목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또 생각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아무리 그렇게 총칼로 이렇게 억압하라고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이제 감옥에서 이제 사형까지 당했지만은 근다 할지라도 결국은 자기의 신앙을 지키고 자기가 믿는 신을 갖다 이렇게 숭배하고 그리고 민족혼을 이렇게 버리지 않는다 그러면은 순교도 이제 각오하고 이제 그렇게 뭐 신사참배라든가 아니면 친일 이 행각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기독교가 정말로 이 역사 앞에 큰 죄를 지은 그런 신앙이다라고 생각하고 아까 이야기했던 천도교도 나왔는데 정말로 천도교만큼 못한 그런 교세가 이제 이렇게 확장됐음에도 불구하고 천도교만큼 못한 그런 신앙 행위를 했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많이 반성을 하고 어, 좀 우리가 좀 공부할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시간이 뭐 이렇게 혼자 이제 촉박하게 느껴가지고 이제 막 좀 쫓아가듯이 이제 말씀을 막 드렸는데, 예, 사실 제가 이제 흑역사 쓸 때도 그렇고, 이제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 중에 하나는 우리가 친일을 이야기를 할 때 그게 이제 보면 지금까지 그렇고 약간 인물 위주로 이게 논의가 좀 많이 되고 있다는 느낌을, 예, 그러니까 이제 누구누구가 무슨 나쁜 짓을 이제 딱 이제 그 정도만 이제 하는데,
저는 이제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건 이제 그것도 되게 중요한데 이제 그것과 함께 이게 약간 사회 구조적인 차원에서 이걸 조금 이게 어떤 그런 친일의 유산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그 전시 체제기의 경험들이 전 사회 전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이루어졌는데 그게 단순히 해방이 되고 나서 그런 경험들이 특정 인물 몇 명한테만 남아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그 40년대 초중반에 그 태어나서 아니면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런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분들은 이미 조선이라는 정체성 없이 그냥 일본의 식민으로 이제 성장하신 거잖아요. 이제 하나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런 네. 분들이 해방이 되고 나서도 사실은 그게 날짜만 바뀔 뿐이지 어렸을 때 그런 경험들 또는 사회적으로 이제 겪었던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이제 파시즘적인 그런 논리 생각들이 체화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음. 그게 단순히 이제 이게 어떤 인물에 대한 청산으로만 이제 이게 흘러가니까 음. 이제 그게 전 사회 전반적으로 파시즘의 영향들이 어떻게 미쳤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음. 많이 좀 보고 있지 못하다는 느낌을 예. 받는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러니까 그런 예. 것도 우리가 이제 과거 청산을 고민할 때 이게 이제 한견지를 비롯한 특정 인물에 대한 그 조사 연구도 이제 필요한데 이제 음. 그것과 더불어서 또 교회 전반적인 구조의 차원에서 이게 또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이런 것도 한번 이제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이제 제가 가문하지만 그냥 음. 공부를 하면서 들었던 생각인데 네, 연구자가 너무 없다 보니 음. 네,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따가 또 질문하겠습니다. 다른 네. 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 목사님, 정미지 목사님, 예, 질문하세요. 예, 질문이라기보다도 그 고백과 참여와 해결을 드립니다. 저는 여기서 고백을 합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저희 외할아버지도 아니고, 친할아버지는 생계형 친일파였습니다. 이 말을 우리 할아버지의 부인이신 저희 할머니 앞에서 해버렸습니다.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 같으니라고 한마디 들었죠. 어디 손자 새끼가 할아버지를 욕을 하냐고. 님이 네 예비가 가르치더냐.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한테 갔죠. 아버지, 할아버지도 생기형이 친일파였습니다. 아버지도 친일파 들인 걸 인정하시오. 막 누르바 크게 떴죠. 나 하도 달라듣게. 허허,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 말이 안 나온다.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 형님한테 갔지요. 나보다 업소할 많은. 해버렸지요. 형님은 생계형 친일파 손자요. 니 뒤질래? 네가 지금 누구에게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누님 3명한테도 했지요. 그중에 한 누님 여기 있습니다. 2개 불락을 대요 나를. 이재명도 아니고 그냥 생계형이었거든요. 우리 할아버지가. 와, 집안에서 친일 청산하기 겁나게 어렵대요. 각 가정에서 우리 한 가정에서 청산을 해야만 지역적이고 또 거국적이고 민족적인 친일 청산이 일어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에서는 우리 할아버지 만세 해놓고 밖에 나가서 데모를 하면서 식민지 잔재를 청산합시다. 그거 얼마나 가증스러운 발언입니까? 참 전 부끄럽게 그 우리 할아버지가 그 생계형 친일파한 거 손자가 그 죄를 대신해서 정말로 그 이 민족과 이 땅에 있는 인민들과 이 땅의 풀과 이 땅의 흙을 사랑하면서 저 쪽발이 새끼들 어떻게든지 조잡보는데 남은 생을 바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근데 이제 보면은, 우리 이제 가정에서 친일 청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내 속에는 친일을 청산을 해야 돼요. 내 속에, 내 속에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친일을 하는 것이 있어요. 뭐, 영어를 말을 할 때도 벤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 나도 모르게 뭐 몽키 뭐 이런 이야기, 나도 모르게 일본 옛날에 이제 뭐 아버지 어머니부터 들었던 그런 이야기들, 나도 모르게 이제 뭐 남존 여비 사상, 물론 이건 좀 유교부터 내려온 거지만 어쨌든 나도 모르게 그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그 피sig에 물려받은 그 일제 그 이 친일의 그 이 성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것들을 또 청산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되죠. 그거 잘 안 되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이제 윤석열만 이렇게 욕을 하고 이제 그러는데 근데 동시에 지금 이제 이야기한 대로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먼저 나 안에 있는 친일 청산부터 먼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야기했던 각 가정의 뭐 친일 문제 또 뭐 학교나 기관이나 단체의 친일의 문제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은연중에 이 친일 문화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노래를 부르는 거 보면 노래 거의 대부분이 어, 일제 때 만들어지는 그런 노래풍의 지금 그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잖아요. 뭐 군가라든지 이런 거 전부 다 지금 일제 잔재가 지금 많이 있거든. 가사만 바꿨지 그건 전부 다 그 일제들이 일제 때 군가 때 부르던 그런 보기 흐름들인데 이런 걸 보게 되면 참 문제가 많다라는 생각을 하고 참 우리가 청산해야 할 이 청산의 숙제가 참 요원하다 하는 생각이 들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윤석열 같은 이런 사람들은 이제 어쨌든 상징적인 인물이니까 어쨌든 너무나 친일해도 너무나 노골적으로 친일을 하고 너무나 나라를 팔아먹는 친일을 하게 되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막 핏대를 세우고 이제 이렇게 욕을 하고 이제 이렇게 반대를 하고 그러는 건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우리 주변에 우리 안에 친일의 잔재가 너무 많다 하는 걸 생각하게 보게 되면 좀 과제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저는 뭐 순천 지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다룰 줄은 전혀 생각을 못 했는데, 예, 순천 지역의 그 공간의 변화, 중심으로 또 기독교의 역사를 좀 이렇게 터치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말씀 초두에 그 순천이 이 미국 남장로교 선교 기지로서 출발을 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지도 남장로교가 어떻게 공간 배치를 했는지 그거를 지도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일제강점기가 되고 신사가 순천 곳곳에 들어서고 순천 그러면 기독교가 순천 지역의 기독교가 어떻게 그 말하자면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나 이런 것들을 대응을 하고 이렇게 반응을 해왔는지 그 부분을 터치를 음, 하셔야 되는데 그거는 그냥 넘어가셔 버렸어요. 그래서 참 아쉽고 그 순천 지역에 참 제가 알기로 안타까운 역사는 그때 당시에 순천노예의 경우에 전국에서 두 번째로 신사참배를 빨리 결의를 한 노예거든요. 예. 근데 뭐 일부 목사들이 뭐 그 신사참배 거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옥고를 치렀다면 이런 식으로 그 순천 노예는 아직까지도 이 진실을 왜곡을 하는 사실 그 문제 때문에 그 목사들이 끌려간 건 아니고 이명 동일 신설이라고 하는 이단적인 그런 어떤 그 사상 때문에 결국 그 몇몇 목사들이 거기에 연루돼 가지고 옥고를 치렀는데 자기네들이 마치 그 항일 운동을 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여전히 왜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좀 조명이 돼야 될 순천의 그 역사다 이런 생각이 들고 내가 지금 여수에 살면서 순천 사람들을 잘 이해를 못하는 지점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좀 아주 단순한 생각인데 가까운 순천인데도 불구하고 순천 사람들의 정서를 지금까지도 잘 이해를 못해요. 그게 뭐냐면
순천은 김선동 씨라고 이렇게 진보당 사람이 국회의원을 했던 곳이고, 또 이정현이라고 하는 국힘당 사람이 국회의원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극과 극을 달려요, 순천이. 어떻게 이것이 동시에 순천에서 일어날 수가 있는,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는가? 순천 사람들의 도대체 그 생각은 무엇인가? 아, 아까 이제 순천 지역이 좌우 그 해방 공간에서 갈등이 굉장히 심했다. 이 이야기를 했고, 나도 어떤 그 부분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지금 그런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좀 그런데 한번 좀 그에 대한 또 해명을 좀, 어떻게 생각해? 순천에 직접 살고 계시니까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어, 네, 뭐 저도 순천 살 때 막 이정현 뭐 이렇게 됐었고 뭐 그 전에도 이제 하여튼 저도 그걸 직접 겪은 이제 부분들이 있긴 한데 글쎄요. 근데 한편으로는 저는 그 지역이라는 거를 하나의 고정적이고 그 이게 뭔가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로 이렇게 뭉쳐서 생각을 하는 거는 좀, 좀 뭐랄까 다시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이 로컬 또는 이 사회라는 게 특히 이제 저희가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정말 다양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구성원들이 이제 어울리고 있는 점점 그런 사회가 이제 되고 있다 보니까 저는 그런 어떤 뭐 좋게 말하면 일종의 다층성 또 역동성 이런 게 순천이 가장 잘 적극적으로 드러난다는 지점이 또 으로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거 저희가 뭐 굳이 순천 사람이라 변호를 하자는 건 아니고 이제 좀 그러니까 그런 왔다 갔다 그러니까 이게 저가 이제 한편으로 왜 저렇게 왔다 갔다 할까라는 거를 다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그게 되게 역동적인 사회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물론 그게 이제 한편 그렇다고 이제 이정현 막 뽑은 거 대해서 막 잘했다 왠지 이런 얘기는 논리는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그 대부분 사람들이 선택을 했을 때 그 이유라는 게 사실은 이제 어떤 측면에서 이렇게 좀 바라봐야 할지를 봤을 때 저는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 그리고 제가 사실은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제가 이제 어느 다른 지역 강의 갈 때도 그런 질문들이 몇 번 들어왔었고, 그러니까 순천 사람들이 이정현을 뽑던데 왜 그러냐고 그런 질문들 저도 어디 대구 갔을 때도 받고 막 어디 서울 갔을 때도 받고 막 그랬는데,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저는 이제 그 한 10여 년 전쯤 생각을 했을 때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그 이정현 그 전 의원 그 공약 그 돼 있는 선거 홍보물을 이제 본 일이 있는데 물론 저는 이제 그게 다 구라라고 생각은 들지만 딱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지역민들의 필요에 맞게 되게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더라고. 근데 이제 민주당 분들은 되게 어떤 모호한 이야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경제 민주화를 달성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냥 되게 두리뭉실한 슬로건만 이제 내거니까 사실 일상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두리뭉실한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과연 공감을 할까? 물론 이제 그런 정치적인 문제 이슈에 대해 민감하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경제 민주화 좋으니까 민주당 이렇게 투표할 수 있지만 정말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사실은 이제 그런 어떤 자기 필요에 의해서 이게 움직이는 거지 뭐 어떤 사회적인 뭔가 이루겠다고 했을 때는 그게 자기 문제랑 연결이 되지 않으면 이제 움직이지 않다라는 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을 때가 있는데 그 부분을 제가 볼 때 이정현이 잘 건드린 거예요. 그게 심지어 공약이 구라를 할지라도 어쨌든 전략적으로. 그래서 저는 지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가 됐다고 했을 때 한편으로는 이게 이해가 된달까? 왜냐하면 지역 사회에서 소위 말하면 그 민주당 분들이 하시는 행태를 보면 되게 정 떨어지는 모습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어쩌면 지역의 집권당인 거잖아요. 이 때문에 도저히 뭐 눈치 볼 일도 없고 하니까 그냥 안할머니로 하니까 저 같아도 막 그렇게 민주당 분들을 보면 물론 이제 거기는 진보당 제3의 당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한국 사회에서는 어쨌든 양당 체제니까 이제 네, 또 저는 좀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제가 아니, 지역사회 살아가는 입장에서 네, 포인트는
지금 순천 지역에서 해방 공간의 좌우 갈등이 극심했고, 네네. 지금 오늘날에도 순천이 어떻게 보면 이 저기 진보당의 국회의원을 뽑질 않나, 그 다음에 그 국힘당의 국회의원을 뽑질 않나, 이런 좌충우돌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게 연결되지 않느냐. 순천이라는 지역, 그러니까 기독교가, 그러니까 남장로교가 선교 기지를 구축하고 말 그대로 뿌리 내린, 어떻게 보면 사통 발달돼 있는 그 교통의 요지라고 하는 순천 지역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람들의 어떤 그 성향이 지금 이런 정치적인 성향이라 지금 그러니까 역동적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 과연 이게 설명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한편으로 소위 말하면 진보 진영의 분들이 그 일반 시민분들의 공감을 사는 데 있어서 실패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 부분의 실패가 이런 형태로 보여지는 건 아닌가라는 게 사실 저의 뭐 생각이면 생각? 네,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하여튼 뭐 더 얘기 가면 길어질 텐데 조금 포인트가 어쨌든 지금 저는 좀 좀 너무 예, 다른 것 공감을 못 같아요. 사고 있다는 내가 느낌을 많이 받아서 질문한 것은 그 지점이 네네. 아닌데, 예, 좀 답변이. 저는 그 저기 이정현 당선 현상에 대해서 그 한마디 드리고 싶은데 시민들은 이정현을 이영에 묶어 버려버렸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그때 이정현이가 야당으로 출마했다. 안 찍지요. 여당인께 찍었죠. 이영애 묵자. 그래, 네 표 찍어줄 건게 돈 많이 갖고 와라. 그 야당이 되니까 바로 쳐버렸지요. 순천 사람들 영악합니다. 존경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저는 어쨌든 이제 지금 그 진보당이 순천서 진보당 후보가 당선이 됐다가 또 이제 아주 극우적인 그런 성향의 또 이정현이 당선됐다가 하는 이런 상황들은 어쨌든 여수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아까 지금 우리 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그 여수 항쟁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뭐 시위도 있었고 여러 가지 많은 그 정부의 문제에 대해서 프로테스트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긴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게 되면 여수는 시민사회가 이제 순천보다 조금 더 발전한 그런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런 걸 보게 되면 어쨌든 여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조금 이제 그 여순 항쟁 그 여파에서 이제 조금씩 이제 벗어나는 그런 이제 상황이 지금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순천은 아직까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아직까지도 그 이 연좌제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아직까지 그 사상적인 여러 가지 많은 두려움과 좀 이렇게 몸살이는 그런 부분이 나는 분명히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우리가 그래서 이제 그런 성향들이 이제 극과 극의 어떤 그런 그 이 결과를 낳지 않았을까 하는 그 남들의 어떤 그이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혹시 다른 분 혹시 질문, 오성일 목사님, 우리 저기 아리랑 목사님, 그 질문들 하십시오. 이제 한두 분 질문 받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없으신가요? 우리 나영주 선생님 혹시 질문 있습니까? 조부님, 저 한마디 해주십시오. 아, 저희도 근데 요즘은 보니까 또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표가 계속 단식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엄청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있고 그 주변에도 이제 지지자들이 많이 모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친일파를 빨리 척결해 버리고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친일파를 빨리 척결해 버려야 새로운 세상이 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도 그 강연을 들었는데 우리나라에 이제 그 친일파들이 빨리 사라져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혹시 뭐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없으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예, 그러면 강사님 나가셔도 되겠고요. 예. 예, 네. 이번 강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우리 저 임원들은 잠깐 남아서 좀 우리 또 논의할 것이 잠깐 있어서 한두 가지 이야기 좀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강사님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